1336년 아시카가 다카오지에 의해 무로마치 막부가 개설됩니다. 그는 기존의 천황이었던 고다이고를 패하고 공유 천황을 옹립했는데 고다이고는 이것을 거부하고 요시노로 도망쳐서 새로운 조정을 세웁니다. 이것으로 이후로 일본의 천황이 2명인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사태는 거의 60년 후인 1392년에 끝을 맺게 됩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인정한 조정을 북조라고 부르며 고다이고가 세운 조정을 남조라 부릅니다. 물론 무로마치 막부는 북조의 천황에 의해 장군으로 임명되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천황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무력하다고 해도 엄연히 일본은 천황의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황이 일시적으로 2명이 된 것입니다. 혼란 그 자체이죠. 이때 한반도는 고려가 망해가고 조선의 싹이 옴트고 있었으며 중국은 원나라가 망해가고 명왕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모두 정치적으로 몹시 혼란한 상황이었죠. 당연히 중앙정부는 없다시피 하고 지방의 각 세력들이 각자 도생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당시 한반도의 중남부와 중국의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왜구라는 무리가 대대적으로 창궐합니다. 왜에 의한 침탈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적힌 초기 신라의 기록에서는 거의 왕들마다 등장합니다. 등장하지 않는 왕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대규모 침탈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들은 제외하겠습니다. 고려 말을 전후로 이 왜구들의 어떤 변화가 옵니다. 그 이전에 소규모 병력과 선박으로 해안가나 주변을 노략질하던 행태에서 수백 척의 병선과 수백, 수천 명의 왜구가 떼지어서 고려나 중국의 원 혹은 명의 영토를 침범하여 노략질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왜구는 왜 그 이전 시대의 왜구보다 그 규모나 병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강할까요? 그것은 앞서 언급한 일본 내 정치적 문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죠. 남북조 중에 남조에 충성했던 세력이 군량 및 확보를 위해 원나라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한반도와 중국 산둥성 일대 해안가를 약탈한 것이었습니다. 스시마와 이키, 마츠우라 및 큐슈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왜구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사무라이 세력이었으나 전란으로 근거지를 잃고 결국 인근의 유력한 다이뮤들에게 사략선으로 남아 몸을 의탁하고 남조 정부는 북조와의 전쟁에서 모자라는 군량을 충당하기 위해 1350년 사략 함대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고려에서 왜구의 노략질이 급증하고 대규모화한 시점이 1350년 이후인데 일본 남조와 북조 간 투쟁이 극심해지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또 왜구 침략이 격감한 시점 역시 1392년 남조의 몰락 직후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왜구는 조은선을 습격해 조세를 털어가고 육지에 상륙해 도시와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살육하며 노예로 잡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해안가 근처가 아닌 충주, 청주, 단양 같은 완전히 내륙에 있는 곳도 왜구에게 노략질 당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군대는 원과의 전쟁 이후로 정규군이 거의 와해되어 지방의 세력가들이 부리는 사병으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왜구들의 잔혹성을 기록한 고려사 기록이 있습니다. 왜적은 2~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납치해다가 머리를 삭발시키고 배를 갈라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쌀, 술과 함께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좌우편으로 나뉘어 서서 풍악을 울리고 절을 하였다.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쌀을 2손으로 움켜쥐어 나눠 먹고 술을 3잔씩 마신 다음 그 아이를 불에 태우니 창자루가 꺾어졌다. 고려사 권 126 열전 제39 변한열전. 왜구에 의한 사태가 자꾸 심각해져서 수도인 개경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고려는 수군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수군 조직으로 선병도부서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동북 양계에 2개씩 그리고 전라, 경상, 양왕도를 아울러 관장한 동남해도부서로 나눠 해역 경비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무신 정권기와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이름만 남아 사실상 제대로 된 수군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를 맞아 최영을 비롯한 장수들이 수군을 조직화하기 시작하고 고지어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을 통해 진포해전이나 관음포 해전으로 대규모 소탕전을 시작합니다. 육상에서는 고려육군은 홍산 대첩으로 대승을 거두고 이성계가 황산에서 외장 아지발도를 쏘아 죽이며
황산 대첩을 거둠으로써 왜구의 기세는 한풀 꺾이게 됩니다.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태종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고려 말의 박위에 의한 1차 대마도 정벌에 이어 2차로 정벌을 하여 왜구의 뿌리를 끊으려 하는 시도도 합니다. 왜구는 격감하고 사태가 좀 진정되는 듯하여 세종은 계약조를 맺어 상포를 열고 무역을 허락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무로마치 막부의 통치가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잠시 안정기가 옵니다. 그러나 세조 말 즈음 온인의 난을 계기로 일본의 최대 혼란기인 생고쿠 시대가 시작됩니다. 일본 열도 전역의 다이뮤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도적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자 당연히 왜구들도 다시 준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중종 때 삼포회란을 시작으로 사량진 외변, 명종 때 을묘년에는 수천 명이나 되는 대규모 왜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선조 초기에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의 질서를 잡으면서 왜구의 준동도 서서히 줄어드나 싶었는데 1592년 이번에는 임진왜란으로 왜구가 아니라 대규모 정규군이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일본도 안정화되어 왜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대략 전후기 왜구로 나뉘는데 경기는 일본의 남북조 시대, 북위는 생고쿠 시대의 혼란기에 영향을 받았고 보통 혼란기가 진정되면 왜구도 함께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기 왜구 때에는 한반도도 고생했지만 후기는 주로 중국이 공격당합니다. 원말 명초의 혼란기에 산동성을 위주로 해안가를 약탈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1420년 명나라 수군이 대련 부근에서 왜구를 대규모로 격파하면서 정리됩니다. 후기의 경우가 아주 심각한데 16세기 중반부터 왜구의 약탈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으며 이때부터 약 20-30년 동안 왜구의 약탈이 극심했습니다. 이때가 가정제 시기였기 때문에 가정왜구라고도 부릅니다. 후기 왜구는 명나라의 해금 정책 쇄국 정책의 산물인 감합무역이 문제였습니다. 조공과는 달리 외교 관계없이 오직 무역만 허가되는 형태로서 황제의 인장이 찍힌 문서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전국시대 대혼란을 겪으면서 가정 2년 1523 호소카와씨와 오우치씨가 감합무역을 둘러싸고 각자 파견한 조공사절이 절강성 영파 중국명 닝보에서 서로 싸우다 명나라 관리가 휘말려 살해당하는 영파 쟁공이 발생해 감합무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명나라 황제의 인장이 찍힌 가짜 서류가 난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밀무역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는 밀무역상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나 중국 해안의 방어를 뚫기 위해 자연스럽게 무장을 하게 되었죠. 결국 밀무역 대신 일방적인 약탈을 가하게 되는 게 후기 왜구의 등장입니다. 후기 왜구는 16세기 말 척계광이라는 명장의 활약 등 명나라 군대에 적극적 대응으로 소탕이 되었고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88년에 해적 정지령을 내리면서 점차 잠잠해지게 됩니다.